안녕하십니까. 해운대 국민병원 박옥승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병리학 강론 6장 피부 감각 외과계 질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지난 시간에 내분비할 때 HPO 엑시스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거 쿠싱이죠. 쿠싱 증후군. 실제로 뭐 스테로이드 분비가 많아지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 그리고 에디슨 병이 있었죠. 미네랄로 콜티코스테로이드랑 글루코콜티코스테로이드가 나오지 않아서 발생하는데 뭐 과다 침착,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죠. 당뇨병은 사실 타입 1과 타입 2가 있습니다. 타입 1은 베타 세포가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감염이나 면역 반응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인슐린 자체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뇨, 다음, 다식증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인슐린 주사가 꼭 필요한 그런 타입이 타입 1이고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과체중일 때는 식사하고 운동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수성을 높여주는 약물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뇨 진단 알고 계시죠? 그냥 빡 했는데 200 이상이면 진단. 8시간 굶었는데 했는데 126이면 진단. 그리고 이제 요거 재밌는 거 있었죠. HbA1c가 6.5 이상이면 당뇨를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당뇨를 진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 콩팥 같은 경우에는 BUN 자체 수치가 올라가면 이거 상대적으로 크레아티닌보다는 조금 스페시피티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크레아틴보다는 좀 그렇지만 이것도 탈수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올라간다 이 얘기였고 크레아티닌이 올라가면 이건 정말 콩팥에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를 설명을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무 드랍으로 밀이다. 이거는 기관은 1분이다. 그래서 1분 동안이니까 1시간 동안 주게 되면 60cc. 하루 24시간이면 1440cc. 1분에 60드랍이니까 20드랍이니까 3초당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양에 따라서 조절하는 것을 꼭 알아두면 좋겠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임신 관련 문제 했었죠. 막 불임 시술이나 자궁내 장치나 피임 호르몬법이 그 임신율 프로텍션 하는 게 굉장히 좋지만 나머지 뭐 경구 피임약이나 뭐 콘돔이나 이런 것들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 100%까지 되진 않는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출산 예정일 LMP 기준으로 월 빼기 3, 1 더하기 7 정도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오늘 할 얘기는 첫 시간은 피부, 두 번째 시간은 감각, 마지막에 이제 외과계 유방과 관련된 질환 얘기하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피부는 해부학적으로 표피, 에피더미스랑 더미스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서브쿠테니우스 티슈에 팻 같은 게 있고 이 진피에 더미스에 많은 이제 혈관들이나 여러 가지 피부 조직들이 숨어 있다고 얘기를 알고 있어야 되죠. 표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가시층, 바닥층 이렇게 또 각각의 나누어져 있는 그런 구조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진피가 있고 이 표피와 진피 사이의 공간에 물이 차는 걸 블리스트라고 이제 물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물집이 쌓여 있으면 터트리지 않아야 이런 혈관 노출이나 이런 게 적게 되고 감염에 조금 뭐 감염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터트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진피에 감각 수용기들이 있습니다. 자율신경 종말, 뭐 털로 감싸는 자율신경 종말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촉각세포 메르켈 수용체 기억날란가 모르겠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무거우니까 이렇게 일정한 압력과 질감을 디텍션한다. 마이스너, 마이너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가벼운 촉감 느낀다. 팍치니 그래서 팍치니 뭐 이래서 강한 압력과 진동을 감지하는 감각세포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루피니는 이렇게 신장, 연속된 압력 감각을 알도록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생략할 때 다 나왔던 얘기들이죠. 자, 이제 피부 질환에 대해서 할 건데요. 피부 질환은 두드레기, 여드름,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가벼운 염증부터 해서 감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흑색종.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피부암 잘 없지만 외국에는 많죠. 흑색종, 멜라노마 이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악성 종양에 이르기까지 사진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냥 그림만 봐도 간지럽겠죠. 두드러기입니다. 얼티카리아라고 하고 특정 항원에 노출되면 우리 몸에 있는 마스터셀에서 혈관 활성 매개인자, 히스타민 뭐 이런 것들 분비하면서 피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피부가 부풀어 오르면
이게 간지럽다는 거죠. 그리고 반점, 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간지러워서 계속 긁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컨더리 인펙션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긁으면 긁을수록 외상에 의한 또 염증 반응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좋지가 않죠. 이때는 긁지 말고 차갑게 염증 반응에서 혈관이 늘어나면서 혈관 확장 물질 히스타민 관련된 이런 거 나오는 거 생각해 보면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진 않습니다. 항염증 물질인 뭐 덱사메타손 그리고 이제 히스타민, 안티히스타민 같은 거, 페디라민 같은 거 주면 해결이 되겠죠. 좀 시원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집에서 응급으로. 그렇게 교육도 조금 필요하다는 거죠. 자, 어큐트 엑제마투스 더마타이티스라고 하는데요. 이거 접촉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들이 이제 한때 뭉뚱그려서 하는데 요 계열에 있는 피부들은 하이퍼 센시티비티, 과민 반응 네 가지 있었잖아요. 그 네 가지 중에서 네 번째 T세포 매개 염증 반응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알러지죠. 두드러기 같은 거였고 두 번째는 항체, 세 번째는 항체, 항원, 복합체. 그러니까 네 번째는 이제 T세포 매개된 하이퍼 센시티비티.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안에 있는 접촉 피부염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아토피 피부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심한 가려움에 의해서 2차적인 습진으로 유전되는 경향이 있다. 애들한테는 좀 많이 생긴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교육과 피부 위생에 주의를 기울여라.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소아리아시스라고 하는 건선입니다. 건선. 이것도 만성 피부염인데요. 염증이죠. 어쨌든 두꺼운 은백색의 비닐에 쌓인 홍반이고 외상을 받기 쉬운 부위, 그런 부위에 많이 생긴다. 과립층이 이제 얇아지거나 뭐 없어지기도 하고 광범위한 이상 각화성 비늘, 그러니까 이제 껍질이 뚝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 2%는 이제 생기긴 하고 뭐 그 근육병, 창작병, 뭐 에이즈,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연관될 수가 있다는 거죠. 편평태에서는 여기 보시면 6P라고 있어요. 가렵다, 자색이다, 다각형이다, 편평이다, 구진성이다, 판 모양을 하고 있다. 근데 그렇지만 뭐 어쨌든 1, 2년 후에 자연스럽게 회복되면서 염증 후에 이제 색소 침착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 이런 편평, 태성카든 질환도 염증성 질환으로 있다는 거죠. 여드름입니다. 여드름.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남성 호르몬 과잉.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털 주머니에 있는 세균 중에 특히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스라고 하는 이놈이 지방분해 효소를 분비해갖고 털 주머니를 계속 자극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기름샘, 세바시우스 글랜드에 생기는 만성 피부염이 여드름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화장품이라든지 뭐 세제라든지 이런 생활 습관 교정이 조금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집성 질환이거든요. 수포성 질환, 물집 생기는 게 표피와 피부의 점막 상피 속에서 자가 항체에 의해서 세포 사이 부착이 떨어지면서 발생한다. 세포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연결하는 앵커 같은 우리가 배가 정박을 하게 되면 닻을 내리듯이 피부 사이도 이렇게 붙여 놓는 것들이 면역이나 항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작용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물집이 생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크게 뭐 보통 첨포창, 뭐 물집 유사 첨포창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가 면역과 관련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애들한테 오는 증식, 물집, 표피, 박리증 이런 것들도 구조단백질의 유전성 질환에 의해 갖고 뭐 마찰 부위나 압력이 닿는 부위 이런 데에 주로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부 감염이 있는데요. 피부 감염은 뭐 많이 그 앞에서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 무슨 뭐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단순 포진 같은 거죠. 입술과 음부 쪽에 동반될 수 있고 수두, 치킨팍스 같은 경우에는 바리셀라 조스터, 수두죠, 수두. 수두는 나중에 이제 잠복 감염하고 있다가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에 수두는 처음에는 가려움증이 생기고 3, 4일 정도 물집이 잡혔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딱지 생기면서 가라앉는 거죠. 이때 전파가 잘 되니까 가족들, 형제 자매가 있다든지 뭐 어린이집 간다든지 하면 손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는 여기 보면 사마귀라는 게 있습니다. 사마귀는 보통 유두종 바이러스죠. HPV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편평세포 증식 질환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마귀가 있고 편평 사마귀도 있고 뾰족 콘딜로, 뾰족 콘딜로마는 이제 음경주의나 이쪽으로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마귀 같은 거.
많이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나 뭐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 사막이 있는 분들 한두 개씩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름딱지증이라고 해서 A군 베타 영양소 사슬알균과 뭐 포도알균 이 세균에 의한 감염에 의해서 농가진 같은 거 고름딱지증이 생길 수도 있고 사진에 보시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무좀이죠. 무좀 발백선증이라고 하는데 곰팡이에 의한 무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진행되면 손발톱 진균증까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여러분들 이제 관심이 많은 뽀얀 피부, 주근깨. 외국에는 주근깨 굉장히 놔두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주근깨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죠. 실제 햇빛 노출 후에 주근깨가 나타난다. 그래서 바닥 각질 세포 내에 멜라닌 색소체 양이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햇빛을 좀 보면 주근깨는 생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뭐 흑색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햇빛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연령층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멜라닌 세포 모반이라고 말은 뭐 멜라닌 세포 모반인데 우리 기태라고 하면 사실 점이에요, 점. 사실 점이 까맣게 이렇게 일관되게 있는 점은 크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막 크고 크기가 크고 수도 굉장히 많은 이런 반점들은 나중에 이제 멜라노마라고 하는 흑색종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이즈가 크다든지 개수가 많으면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캔서입니다. 흑색종 멜라노마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치명적인 피부암이고 자외선 노출되고 난 다음에 DNA 손상과 후천성 돌연변이가 연관이 있다. 이것도 햇빛 많이 보면 좋지 않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A, B, C, D, E라고 임상 증상을 쭉 늘어놓은 건데 비대칭입니다. 좌우 아래 위 비대칭으로 되어 있고 좀 불규칙한 모서리, 불규칙하죠. 일레귤러하다. 그 다음에 보더가 일레귤러하다 이 말이고 칼라도 앞에 거는 일관된데 이놈은 조금 들쭉날쭉하죠. 이런 것들. 그리고 지름이 다이아메터가 점점 증가한다는 거고 빠른 변화, 에볼루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멜라노마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 예후가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행이 빨라서 조기 발견하고 광범위, 세이프 마진을 많이 두고 잘라내는 게 답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점 중에서 이런 납작하게 그냥 색깔만 달라진 점도 있지만 이렇게 튀어나온 점도 하나씩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지루성 각화증이라고 하는데요. 팔, 다리, 얼굴, 목에 잘 생기고 뭐 작고 둥글고 보통 케라틴으로 채워진 구멍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흑색종하고는 조금 구분은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건 쥐젖이라고 하는 섬유상피성 폴립 같은 거 흔하게 보는 피부병일 수 있습니다. 피부 가서 떼내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캔서입니다. 이건 이마에 있는 놈인데요. 광선각화증이라고 해서 햇빛에 많이 노출된 부위에 생기는 거고, 여기 보시면 20에서 25% 정도는 편평상피암으로 갑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코에 생긴 편평 세포암종, 스퀘머스 칼시노마가 된다. 햇빛 노출이 똑같이 많은 부위다. 햇빛이 조금 안 좋죠. 햇빛 중에서도 특히 자외선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O형, 8형 HP 바이러스의 감염과도 연관이 있다. 그러고 보면 발암 원인 되는 산업용 발암 물질, 뭐 화상 반응, 뭐 그다음에 비소 섭취, 뭐 이런 여러 가지 캔서, 프리캔서러스 한 팩터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놈은 이제 바닥세포 암종이고요. 이놈도 가장 흔한 악성 종양이다. 중앙부로 벌레 먹은 모양의 궤양 모양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도 광범위한 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피부 종양의 일종이죠. 자, 피부 연부 종양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제 오다에서는 몇 가지만 흔히 보는 것만 기존에 뭐 해부 생리하면서 많이 반복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음식 알러지에 대해서 할 건데요. 뭐 달걀, 우유, 뭐 여러 가지 조개, 그다음에 뭐 새우, 갑각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단백질들이 사실은 항원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작용이 크진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노출됐을 때는 조금 심하게 올 수 있다는 거죠. 두드러기, 그다음에 이데마, 그다음에 구토, 설사, 복통 이런 것들도 있고 이칭 센세이션, 가려움증이 많이 생길 수 있죠. 만약 샥까지 오게 되면 바이탈 사인이나 산초 포화도까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히스타민 심한 경우에는 기관지 확장 효과도 있는 에피네프린까지 써야 된다. 그래서 생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활에 불편할 줄 정도면
스킨 테스트 해보라. 그래서 정확히 항원을 찾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결과 들어보면 항원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스킨 테스트 나오는 대로 생활 다 하려면 침구리 쓰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두드레기 실제 지시사항 보면 호흡곤란 증상이 있으면 산소를 주라. 그러고 혈관 부종이 있는지 대화를 해보고 목이 꽉 잠겨 온다든지 목이 쥐어짜는 느낌이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라. 그리고 결국은 회피요법입니다. 안 쓰고 안 먹고 그게 답이죠. 그래서 처치하는 거 보면 뭐 에피네프린 같은 거 믹스해서도 씁니다. 하지만 에피네프린은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믹스해서 쓰면 조금 그래도 단기간에 준다는 목적이고 보통은 뭐 서브쿠테니스 티슈로도 주기도 하고요. 덱사메타손이나 페니라민, 항히스타민 같은 스테로이드, 안티히스타민 같은 거 쓴다는 거죠. 에피네프린 같은 거 쓰면 갑자기 이제 혈류량 변화가 있죠. 페리페랄 베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심장이 두근두근거린다, 뭐 이런 팔피테이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느낌 있으면 뭐 잠그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반감기가 짧아서 몇 분 지나지 않으면 돌아온다, 이렇게 안심시키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아나필락시스 샥이 있다면 이거 보시면 히스타민과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것들이 순환기계로 유입되면서 혈관 확장, 모세혈관 투과선 증가 이런 거로 갑자기 저혈압 생기면서 수축력이 훅 떨어지는 거죠. 이래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는 모니터링을 달아놔야 된다. 호흡곤란과 저혈압을 통한 쇼크 상태로 모니터, 산소 공급해야 되고 수축기 혈압이 적어도 80, 180 유지하지 못하면 80m로 떨어지면 콩팥에 그 피가 안 가게 되겠죠. 180 넘어가면 뇌출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혈압에 따른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shock이 오게 되면 또 이게 아나필락식 shock인지 심장 자체가 또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숨이 많이 찬다, 휘징이 들린다 이러면 네블라이저, 벤톨린 같은 기관지 확장제, 베타 아고니스트,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굉장히 혈압이 낮다면 아이노트로픽이라고 도파민 같은 거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혈압이라면 진통소염제도 쓸 수는 있겠죠. 보통은 이제 그 환자들 보는 입장에서는 혈압이 갑자기 좀 떨어지면 이 심장 자체가 볼륨에 이펙트가 있는지,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 심장이 크게 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액을 풀드랍을 한번 해봅니다. 보통 300에서 500cc 정도 혈압 떨어졌을 때 쭉 틀어서 쭉 줘보면 이 심장이 반응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심장이 반응하면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되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박동 그 혈압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때는 강심제, 도파민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좋다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 뭐 덱사메타손 종류를 좀 적어놨는데 요게 이제 뒷자리 보면 그 산소 포화도에 따라서 인투베이션 해야 되는 인디케이션, 이거는 아마 호흡기 할 때도 언뜻 얘기했을 것 같은데 산소 포화도 손에 이렇게 딱 붙여서 모니터링에 이렇게 나오죠. 띡띡띡 하면서 몇 퍼센트 나오는 거가 있는데 거기에서 옥시메타, 루메오 옥시메타가 90% 나오면 ABGA라고 동맥혈 검사해 보면 이거는 PO2가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때면 빨리 노티파이를 해야 된다, 혹은 인투베이션을 해야 되는 상태라는 거는 아는 게 좋죠. 옥시메터 90% 나오면 이건 ABGA 안 해도 거의 PO2는 60이라는 거죠.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환자 볼 때 거의 PO2 60 이하로 떨어지면 COPD 앓고 있지 않는 환자 같으면 인투베이션의 인디케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PO2가 90%입니다. ABG 하면 60, PO2 60 미치인데 인투베이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진짜 스마트한 사람이죠. 자,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이제 뒤에 보시면 지속 시간이 보통 12시간에서 36시간.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죠. 반감기가 조금 길다. 그리고 지속 시간이 조금 길다. 그래서 사실은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맞지 않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는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먹든지 주사 맞든지 하면 그거는 쿠싱 증후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언뜻 얘기하는 소아수두, 치킨팍스. 치킨팍스의 원인은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가 되겠죠. 처음에는 막 가렵고 피부 발진 같은 거 있습니다. 3, 4일 지나면 물집이 잡히고
딱지도 남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포에서 나오는 체액과 침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손 세정과 기침 예절을 잘 좀 해야 된다. 대부분 그냥 컨저러티브 테라피라고 해서 대부분 대증적으로 놔두고 치료 특별히 안 해도 잘 먹고 잘 쉬고 하면 좋아지는데, 많이 심한 것 같으면 뭐 항바이러스제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바이러스성 폐렴, 소아에서는 2차적인 세균성 폐렴, 뇌염 같은 것들이 사망 원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해야죠. 사실은 지켜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바이럴 마커들, 항체죠. IgM, IgG, 뭐 IgM, HSV 뭐 이런 것들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고, 수포는 터뜨리지 않도록 긁지 못하게 손세정과 기침 예절 교육을 잘해라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제 피부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감각은 이제 귀하고 눈하고 뭐 이런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